학교에서 유아교육과의 교수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현석 교수님이십니다. 김현석 교수님은 유아교육과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사실은 다문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과 노력들을 가지고 계시기도 했고요. 한국국제교육학회에서도 예산위원장으로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그런 세계를 열어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문화 교육과도 ESD 선생님들이 같이 전동하실 수 있게 워크숍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연말에 일이 갑자기 많아져서 좀 감기 몸살을 걸려서 목소리가 좀 어제까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좀 상태가 괜찮고요. 저는 유아교육과 소속이긴 하지만 제 전공은 국제이해교육입니다. 그래서 국제이해교육과 교육학. 저는 유아교육과나 교대나 사범대학이나 다 교육학 교직 과목들을 학생들이 꼭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아교육과 학생들한테 교직 과목을 가르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전공을 국제이해교육을 하고 오랫동안 아마 제가 학위를 하고 온 게 한 91년부터 유네스코랑 국제교육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나 아니면 교사 연수 이런 거를 좀 많이 했고요. 다만 이제 여기 통영 IC하고는 제가 이제 같이 수업을 할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창원이라든가 아니면 진주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이제 제가 선생님 연수하러 많이 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의뢰를 받았을 적에 여기 박소연 선생님은 편안하게 교수님이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국제이해 교육도 좋고 다문화 교육도 좋고 ESD하고 접목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비슷비슷한 그런 개념이 많아서 좀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서 교사 연수를 오랫동안 담당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그런 개념의 구별 중에 하나가 국제 이해 교육과 다문화 교육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근데 플러스 또 거기다 요즘은 또 ESD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또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붙어서 더 혼란성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내용은 저는 ESD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을 저는 시민교육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 다문화 교육의 정의라고 제가 얘기했듯이 일단 가장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다문화 교육과 국제이해 교육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것에 대한 걸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소연 선생님이 저보고 11시 20분까지 꼭 맞춰달라고 당국하게 부탁을 해서 사실은 제가 많이 준비한 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여러분들한테 오시자마자 또 숙제를 하나 내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참고삼아 이 강의 다닐 때마다 도대체 이 수업을 듣는 이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학생이든 간에 다문화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가 해서 제가 참고로 이렇게 자료를,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1시간 정도만 이 수업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지만 또 학생 입장에 들어가면 강의 듣는 거 지겨워하시고 지루하실 테니까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제가 준비한 워크샵으로 이렇게 갈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문화 교육하고 국제교육의 간단하게 차이를 얘기한다면 둘 다 다른 문화에 대한 것을 다루는 거는 같은데 다문화 교육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부의 그 교육과정에도 이 90년도 중반에는 국제이해 교육에 대한 것을 재량 활동에 집어넣으라 해서 한동안은 국제이해 교육에 대해서 또 막 선생님들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또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또 교실에서 좀 해야 된다. 막 이래서 또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 두 차의 비슷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둘 다 다른 나라 아니면은 뭐 다른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같이 공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문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나라 아니면 내 지역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인종적으로도 다를 수 있지만 다문화 교육을 이 전공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 다름을 계층이라든가 시각의 다름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광범위하게 같이 공존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게 이제 다문화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이해 교육은 어디를 눌러야지? 됐다. 국제이해 교육에 대한 것도 뭐 여러 사람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이해 교육은 궁극적인 지향점이 세계 지구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여러 나라가 같이 뭐랄까 협조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조금은 달라요. 근데 교육 내용에 들어가면 다루는 내용들이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같이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는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나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문화가 다른 사람 아니면 나라가 다른 사람을 잘 지내려면 그 나라 문화나 아니면 그 나라에 대한 역사라 이런 걸 아는 거라고 생각을 가장 많이 쉽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국제이해 교육에 대한 것을 얘기하든 다문화 교육에 대한 것을 얘기하든 이 가장 중요한 그 우선순위를 저는 시각에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 문화의 이해도 그거와 함께 갈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와 시각에 대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 독불장군을 혼자 잘해서 안 되고 우리나라만 잘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교육 내용으로 들어가서 상호 의존이고 그 다음에 상호 의존 체제고 지구는 서로 연관돼 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다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국제이해 교육이나 다문화 교육에서 중요한 그런 뭐랄까요 소재라고 그럴까요? 주제라고 그럴까요? 그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ESD와 관계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문제죠. 그 다음에 아니면 세계 이슈죠. 그러니까는 나 혼자만 해결할 수 없는 세계적인 문제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인구 문제, 환경 문제, 전쟁 문제, 이민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다루면서 이제 이 다문화 교육이든 국제이해 교육이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이해 교육을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세계가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이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적인 관점,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의 시각으로 똑같은 사물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그런 것을 길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아까 세계 문제, 세계 이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여러 가지 상호 의존적인 세계 체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다라고 저는 국제이해 교육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가 국제이해 교육이나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ESD입니다. 그래서 ESD를 지속가능한 발전, 아마
오늘이 셋째 날이죠. 네. 그럼 ESD라는 그런 그 주제를 다루는 것들이 소재가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운 거에 의하면 어떤 내용들이 다뤄져야 된다고 얘기하실까요? 강사님. 뭐, 선생님. 이틀 동안 배우셨으니까. 하나도 얘기 안 해주시는가요? 어떤 내용을 다뤄야 돼요? ESD에서. 중요하다는 뭐예요? 환경 문제가 제일 먼저 많이 떠올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건가요? 자원이라든가 뭐 인구라든가 핵 문제도 ESD에서 다뤄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우리 아니면 우리 통영 사람들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에서 다뤄지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경제 성장이라든가 자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모든 전 지구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시민교육과 같이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시민교육은 여기 사회과 선생님 계시죠? 사회과, 도덕 있죠? 네. 그동안의 시민성은 상당히 그 국가 중심의 시민성이었거든요. 내 나라에 충성하고, 그쵸? 우리끼리 잘 이렇게 통합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그 목표였는데 이제 세계화가 엄청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이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교육이나 시민성은 이제는 더 이상 좀 유효하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국가 중심의 시민성은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사회과 선생님은 아마 교육과정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세계 시민교육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민성도 이 국가 단위의 시민성이 아니라 세계 아니면 지역사회 뭐 이런 중심의 이런 그 시민성 개념으로 이제 다시 이 재개념화, 재정의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지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다른 나라랑 교류하기 위해서 꼭 나라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만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 해외여행 가려면 80년대까지만 해도 교육받고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가면은 어느 나라나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통영시하고 일본의 뭐 예를 들면 뭐 동경에 있는 조그만 뭐 현악 자매결연 국가한테 허락 안 받아도 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은 이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성 개념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 경우에서 많이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시민 교육은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시민성이 다원적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국가를 중심으로 한 시민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라든가 특히 이제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성이 또 중요한 그것으로 강조되고 있는 지역이 또 EU 시민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유럽에 있는 자라고 있는 학생들이 참 보고 여러 가지 시민성의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익혀야만 되죠. 자기 나라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국가 시민성도 알아봐야 배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EU 시민성, 세계 시민성.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중 시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중 시민성이 ESD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그 ESD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세계적인 문제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 ESD 교육에서 다루는 소재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서 ESD에서 다룰 수 있는 세부 교육 내용, 뭐 교육과정 뭘 좀 정리를 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내용을 다룰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떠한 소재를 다루더라도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그 교육의 방향은 이런 그 다중 시민성이 굉장히 중요한 바탕으로 깔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ESD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ESD가 교육이 잘 되고 ESD가 잘 나가려면 결국은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건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그거를 전부 통합적 유기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공존뿐만 아니라 사람과 생명체와의 공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ESD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ESD 교육에서는 이런 다중시민성의 교육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는 한 4가지 정도 ESD에서 강조해야 될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제가 하나 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사 연수할 때 많이 이제 사용하는 박스 중에 하나예요. 이게 몇 면체예요? 6면체입니다. 이쪽 테이블에 있는 선생님한테는 어떤 그림이 보이나요? 뭐가 보이나요? 모나리자가 보여요. 선생님 테이블에서는 뭐가 보이나요? 비키니 입은 여자가 보여요. 그럼 그쪽에서는 뭐가 보이나요? 시계가 보이죠, 그쵸? 네. 그림이 다 달라요. 그러면 저는 저 위에다 그림을 붙였거든요. 보여요? 전혀 못 보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서거나 천장에 매달려 있거나 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밑에도 그림을 제가 붙였습니다. 밑에 그림 보이나요? 밑에 그림을 보려면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워야 되죠. 그쵸? 그런데 이 박스를 듣고 박스에 있는 그림이 뭐냐? 라고 시험 문제를 냈다면 제가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의 답은 모나리자. 그쵸? 근데 제가 다 틀리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왜 틀리냐고 와서 따질 거예요. 왜냐? 왜 따질까요? 이쪽에 앉아있는 선생님 눈에는 모나리자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그런데 그 ESD나 국제이해교육이나 다문화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뭘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다뤄야 되는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고 싶은 거 관련됐는데 뭘 얘기하려고 이 박스에 여러분들한테 뭘 보이냐고 유치한 질문을 했을까요?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그런 시각으로만 사람들이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랑 다른 시각으로도 사람들은 세상에 어떠한 일이나 아니면 또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다르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세계적인 시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시각이라고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ESD에서 다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잠깐 보여줄게요. 이거 뭐예요? 잘 보세요. 제가 세계지도 3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같지 않아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네. 자, 잡읍시다. 어떻게 다르던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익숙한 세계 지도는 어떤 건가요? 이거죠. 그렇죠, 맞죠? 네, 아직도 여전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일화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는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 아시죠?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지만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그분이 남미, 브라질 이래 이제
교민들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갖다가 저녁에 이제 공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물건 이제 공원에 파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은데 거기 있는 남미 젊은 총각이 지도를 사라고, 세계 지도를. 그래서 봤는데 그 지도가 이시영 박사가 남미 그 총각이 파는 지도 사라고 하는 그 지도를 보니까 그분이 본 지도는 이거였어요. 이 지도였어요. 이 지도. 그래서 금방 보고 나서 우리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 있지? 한참 찾았대요. 왜 한참 찾았을까요? 그 이시영 박사님은. 항상 자기가 보고 자란 세계 지도는 3번 지도였기 때문에. 그쵸? 그렇다고 그 3번 지도에는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가운데 있어요. 나라의 크기는 정말 작아요. 작긴 하지만 늘 가운데서 5대양 6대중을 당당하게 호령하고 있는 세계의 중심인 우리나라라는 생각이 학교를 다니면서 무의식중에 박혀 있었는데 이 지도를 보니까는 우리나라를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코리아 없네 이랬더니만 그 총각이 코리아 여기 있다고 오른쪽에 대롱대롱 조그맣게 매달려 있는 우리나라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진짜로 놀랐대요. 세상에는 이런 지도도 다 있구나. 첫 경험이었나 봐요. 그래갖고 굉장히 놀라면서 여러 생각을 했나 봐요. 야, 우리는 나라는 작지만 예를 들면 교육 학교에서도 이런 조그만 대한민국 가운데 있으면서 늘 세계를 호령하는 당당한 찬란한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굉장히 우리 문화는 우수해. 비록 조그맣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통치도 받긴 했지만 굉장히 우수하고 우리 문화는 되게 상당히 우수해. 이런 교육을 은연중에 우리 굉장히 많이 받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는 지금은 또 다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은연중에 외국 사람을 지칭할 때 중국 사람은 떼놈이고 일본 사람은 외놈이고 그 다음에 서양 사람은 양놈이고 뭐 이런 식으로 농자를 굉장히 많이 붙여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죠. 네. 근데 이분은 지도가 바뀌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자를 위해서 이 지도를 사갖고 와서 손자 방에 우리나라 지도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미에서 만든 세계 지도하고 같이 걸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미국에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저도 미국에 가자마자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제 그 교실에 갔더니 이런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저한테 낯설었거든요. 이 세계 지도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졌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미국의 세계 지도는 또 자기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어느 나라나 나 해당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미국의 사람들은 학생들한테 이 옛날에는 이렇게 북미주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이 수업을 해온 거죠. 암암리에 이제 나한테는 상당히 낯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 다른 얘기하면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또 불구하고 제 미국에 공부할 때 좀 제가 좀 뭐랄까 조금 적응이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랑 같이 공부를 하는 이제 젊은 대학생도 있고 학부학생하고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감옥에다가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23세, 4세 이런 남녀 학생이 저한테 킴, 나 넥스트 이어에는 아프리카 갈 거야. 나 아프리카 왜 가니? 얼마나 있다 올 거야? 그랬더니 나 1년 있다 올 거야? 아니면 2년 있다 올 거야?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뭐 하는데? 그랬더니 아프리카 가서 봉사하고 온다.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친다. 뭐 등등등등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언제를 이렇게 1년 동안 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세계 지도를 보니까 미국하고 아프리카는 그렇게 먼 데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물론 저도 알아요. 그 지구 우위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야 되나? 심정적으로는 나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나라 이 지도에서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먼 곳이잖아요. 너무너무 먼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먼 아프리카에 왜 갈까? 그랬는데 그 지도를 보는 순간에 미국 사람들 아프리카 가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가 있구나. 우리가 중국 가는 거만큼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영어로 우리나라 이 지역을 영어로 한국, 일본, 중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Far East라고 해요. Far East. 영어 선생님 계시죠? Far East를 번역하면 뭐예요? 극동이잖아요. 네? 그 극동 지역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저희도 썼어요. 극동 문제연구소. 근데 그 용어도 상당히 서구인 중심의 용어라는 걸 저는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세계 시민이 되려면 아니면 이제 세계화 시대에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우린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좀 버려야 되겠구나. 아이들한테도 그런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저도 느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 항상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시각입니다.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그걸 학생들한테 다뤄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ESD하고 연결한다면 환경 문제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선진국 국가의 시각과 후진국 국가의 시각은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환경만 얘기하면 환경은 선진국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얼마 전에 G20 회의가 열렸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브라질의 대통령이 세계가 잘 살기 위해서는 선진국가는 소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이 시각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제일 처음 ESD 교육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ESD는 결국은 세계 여러 나라, 세계 여러 지역에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 ESD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우리가 스스로 단일민족이라고 믿어왔거든요. 사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 단일민족 국가인 것에 그런 사고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 자부심 이게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특히 이 영역,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나랑 다른 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ESD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 선생님 그 다음 학기에는 세계 지도 3가지 다 교실에다 붙여놓는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실감나는 그 세계에 대한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각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ESD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통이죠. 의사소통이거든요. 다른 문화, 다른 사람과의 협력과 소통이기 때문에 문화 간 소통과 의사소통 능력 증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문화가 이게 이제 세계적인 시각은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세부 항목으로 자기중심적 세계관에서 탈피해야 되고 다양한 세계관을 인정해야 되고 나랑 다른 세계관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시각교육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문화이해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선생님?
있습니까? 몰라요? 고구마요? 뭐예요? 파인애플 맞죠? 네, 파인애플 맞아요. 아, 제가 그걸 안 갖고 왔네? 실물을 갖고 와야지만 선생님들이 인정할 텐데, 이 파인애플을, 미국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00년 전에 지어진 음식점, 이런 데도 꽤 있어요. 뉴저지 가면 150년 된 아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친구한테 얘기를 했지만, 서양에는 심지어 중국 같은 데는 일본인가 400년 된 목조 건물을 여전히 쓰고 있는데도 근데 우리나라는 왜 30몇 년 되면 아파트 재건축해야 된다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래서 100년 넘은 식당들도 있어요, 미국도. 그러니까 오래된 식당에 가면, 맥도날드 말고요. 오래된 식당 가면 그 낡은 벽에 이런 파인애플 그림이 그려진 식당들이 있어요. 저 실제 가봤어요, 버지니아에서. 오래된 식당에. 왜 파인애플 그림을 식당 벽에다 그려놨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림도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맞죠? 네. 왜 그랬어요? 왜 무슨 뜻으로 그걸 해놨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자 선생님. 무슨 뜻일까요? 식당에 파인애플 그림을 벽에다가 그려놨는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짐작이 안 돼요? 우리 학생들보다 사고가 자유롭지 못해.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맛있게 먹으라고요. 이런 얘기도 다 맘대로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틀릴까봐. 틀려도 괜찮아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의미가 뭘까요? 식당의 벽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파인애플 그림. 왜 그럴까요, 선생님? 이쪽 틀리네. 선생님. 저한테 올줄 알았어요. 일단 다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 같으니까 진짜 알랄들이 뭔가 합쳐져서 뭔가 아름다운 문화를 좀 키우는 시기로 만나요. 예, 저기 해몽이 더 좋았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정말 없거든요. 왜냐? 우리 몰라요. 우리는 그 문화에서 자라진 않아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동부 쪽에 가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정착한 게 동부잖아요. 거기 가면 이 파인애플의 의미가 뭐냐면 환영한다는 뜻이래요. 웰컴. 그래서 제가 동부의 오래된 도시를 여행을 하다 보면 선물 가게에 이 파인애플 모양의 나무를 깎은 쟁반. 설명해서 너무 반가워갖고 제가 사갖고 왔어요. 집에 있어요. 갖고 올 거예요. 거기 보면 거기 써있어요. 네, 써있어요. 미국에서는 옛날에는 파인애플은 손님을 환영한다는 뜻이 의미가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왜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우리 거기 문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미국 사람은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옛날에는 매듭 같은 거 선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안 하지만 여기 키에다가 고추 매듭 있는 거 이렇게 선물하면 알까요? 전혀 몰라요. 우리 지도교수가 선물 받고 구석에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복이고 그 다음에 또 다산이고 이런 뜻이 있다니까 그때야 그렇구나 하고 털털 털더니 걸어놓더라고요. 의미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다문화에 굉장히 왜냐하면 ESD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와 다른 문화와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요거 하나만 강조하고 다음 것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제 생각에는 10시 반까지만 가능할까 하는데 할 얘기가 많네요. 되게 보면 오늘 오후에도 아마 브라질 문화 수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되게 보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는 되게 다른 문화 소개하는 학습으로 끝나곤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문화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 이해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참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 문화와 그 문화를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이제 되게 보면 문화가 다르다는 거는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문화에도 굉장히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미국에서 환영한다는 뜻은 파인애플이긴 하지만 역시 미국 문화도 손님에 대한 아주 극진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쵸? 네. 스리랑카 가면, 이 스리랑카의 저 오지에 가면, 내가 그 비디오도 있는데, 거기 손님한테 대접할 게 없으니까, 코코넛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따갖고 깨서 마시라고 줘요. 근데 그거를 계속 마시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느끼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셔. 왜? 그 나라 사람은 줄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손님을 환대하는 뜻으로 그 대접을. 그런 문화 간의 어떤 보편성? 그것을 문화관 이해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다른 문화를 다르더라도 그런 것을 좀 뭐라 그럴까 뽑아서 강조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되게 보면 다문화 하면 다른 문화 이해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문화의 자기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문화를 좋아 이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어떤 객관적인 이해 아니면 문화 상대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문화관 이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소영역으로 문화와 문화가 서로 만나서 서로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것인데 그 얘기하면은 시간이 다 갈까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다문화 이해라는 것은 다른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화 상호작용을 제가 얘기할 때 쓰는 건데 보면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신라 불상과 아테네 신상의 이웃과학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 서로 문화가 서로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했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거고 여기 보면 신라 왕릉의 무인상도 보면 아랍계 무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른 문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를 학생들한테 보여줄 때 제가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고요. 이 굴렁쇠도 마찬가지로 우리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놀이로 굴렁쇠 굴르는 소년 사진 유명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굴렁쇠 굴르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몽고에 가도 있고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그냥 참고만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얼마나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5가지 주제예요. 뭐 가치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간의 업무가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너무 국제 간의 업무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제가 강조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간의 업무의 주체도 이제 국가가 아니라 개인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화되고 그 계층도 굉장히 아래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세계 체제? 세계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게 세계 체제라고 하는데요. 세계가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체제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경제 체제죠. 경제적으로 서로 세계가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나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의 경제가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나요? 당연히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국제기구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뭐 국제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뭐 K-팝 얘기만 해도 국제 이거 문화적으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생태적으로 어떤 생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나요? 돼 있죠. 그렇죠. 지구 생태가가 변하면 각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ESD에서는 기술 체제, 그러니까 기술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지금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지금 스마트폰 갖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뭐 미국에서 아이폰 만들어주는 삼성에서 이런 식으로 기술 체제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한테 ESD와 관계돼서 기술 체계에 대한 것을 가르칠 적에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잘못 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미치는 피해라든가 이런 기술을 사용할 적에 남을 배려하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뤄줘야지 될 거예요. 세계 상호유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목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구의 미래죠. 이게 이제 ESD하고는 너무나 관련이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적인 이슈, 평화 문제, 안보 문제, 개발 환경, 자원,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제 ESD에서 주로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난민이라든가 기아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난민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이게 국제 문제이면서 이제 국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ESD는 주로 환경 문제에만 좀 치중되어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더 ESD가 조금 좀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인구라든가 기아라든가 난민이라든가 세계 문제하고 좀 연관을 시켜서 교육을 해야지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 나라마다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 다른데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걸 학습을 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발달이라든가 자연을 보는 시각이 문화권마다 다르죠.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좀 다뤄본다거나 아니면 이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 이런 것들도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 ESD를 환경만 주로 다루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를 세계사라든가 문화 과목에서 같이 다루는 교육 과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지속 가능한 발전에 다루는 그런 소재에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지식만 가르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태도 변화까지. 그래서 이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야 되나? 영어로 얘기하면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거가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호죠? 그쵸? 다 알고 계시죠? 맞죠? 모릅니까? 칠판 있으면 쓸 텐데. think.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게 굉장히 이게 아이들하고 같이, 일상생활에 우리의 그 사소한 그런 행동들이 지구의 미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가, 이건 다 굉장히 보편적인 건데요. think globally. 그러니까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고, 그쵸? 그 다음에 act locally. 행동을 어떻게 해요? 지역적으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 통영에서 멀리 나갈 필요도 없죠. 통영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적에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지만 한다라는 것이 저는 ESD 교육의 모토? 아니면 구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칠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었는데 못 그릴 것 같고요.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지구의 어떤 생태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안에서는 자원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인구에 대한 것도. 그래서
인구가 우리는 굉장히 줄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세계적으로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폭발적으로. 예, 그래서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인구 억제 캠페인을 자꾸 벌이는 이유는 인구가 자꾸 증가하면 자원에 대한 압력은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지구의 이러한 그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인구, 자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또 하나가 5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균형이 이루도록 이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식량, 그다음 생산, 공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행동을 할 적에는 지역사회에서 하지만 행동을 결정하는 어떤 생각은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마 제가 길게는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직치사 같아요. 찍은 사진인데 보이죠? 보이죠? 옛날 조상들은 건축할 때도 기존의 나무를 베지 않고 그걸 살리면서 이런 집 저 안에서 나와 있어요. 나무 뿌리가 집 안에 있거든요. 깜깜해서 잘 안 보이는데 결국은 자연과 인간 간의 공존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샘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요.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이게 왜 안 움직일까? 마우스가 없어. 다른 파일로 하려고 해요. 잠깐만 도와주시나요? 지속 가능한 ESD 교육의 세부 내용, 여러분 그 강의 자료 보세요. 강의 자료 제가 8가지 영역으로 다 해놨는데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얘를 보나요? 여기를 마우스가 안 돼요? 근데 아까 얘가 두개 줬거든요? 얘가 요거 큰 거. 꽂는 데가 없어요? 진짜 없네? 얘는 뭐예요? 이거 엄청 잘. 뒤에 또 파일이 있는데 파일을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저기 보세요. 그 8가지 영역 제가 거기다 정리했는데요. 그 자료 보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에서 이제 영역의 다양성은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거랑 좀 겹치긴 하지만 이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죠. 네? 나와 다른 걸 거부하지 말고 그래서 ESD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다양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것을 길러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제가 세부로
인간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집단에 대한, 다양한 집단이라는 건 여기는 민족, 인종, 문화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장애 문제나, 그 다음 세대 간의, 그러니까 지금은 다문화 교육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도 다룰 수 있어요. 사실은 20대, 40대, 50대, 60대의 어떤 다양한 관점 우리 이해 못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그것부터 어쩌면은 이 다양한 관점 교육에서는 시작해야 되는 그런 영역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는 나와 다른 다양한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겠죠. 음식 문화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에 프랑스 여배우가 우리나라 사람들 계곡 먹는다고 파독 일어난 거 알잖아요. 그렇지만 음식 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이잖아요. 그쵸? 그 나라 사람들은 말고기 먹고, 뭐 우리가 안 먹는, 물론 이제 제주도 사람들은 말고기도 먹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원숭이 고기도 먹고 이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미개하다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아이들하고 공부를 해서,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즘 TV에서 이제, TV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서,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찍어오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들을 막 우스꽝스럽게 막 깔깔대고 웃는 그런 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른 문화, 우리랑 다르다고 해갖고, 손으로 밥을 먹는다고 해갖고, 미개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지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을 쭉쭉 제가 거기다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학교 가서 그 세 항목은 수업 시간에 하나씩 빼서 이 수업 내용과 접목시켜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슷한 얘기지만 다양한 관점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점을 우리가 다른 것을 좀 보는 연습도 필요하고, 그랬을 적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 아니면 자민적 중심적인 사고, 둘 다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자기 중심적 사고는 모든 게 날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자민적 중심적 우리 민족이 최고라는 건데, 그런 나라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권마다 잘 산다는 것의 기준도 정말 다를 수 있고, 행복의 기준도 다를 수 있는 거고, 이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부족한 것이 이런 관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인정,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성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55개국을 대상으로 했더니 한국이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 수준이 꼴찌. 굉장히 충격적인 데이터인데요. 그것이 아마도 그 밑에 바탕에는 우리 민족이 굉장히 우수하고 단일 민족, 이러한 조금 자민적 중심적인 생각이 우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닐까. 근데 지금 다문화 사회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때로는 내 나라 문화를 다른 나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거예요. 요즘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쵸?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도와주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평, 기사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잘 모으고 있는데요. 보면 어떤 유럽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사람의 시각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머리보다 가슴이 앞서는 사회.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 사람 눈에 되게 보였는데 좀 나도 근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정직하다고 느낀다라고 자기도 느낀다. 근데 좀 그런 것도 같아요.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뛰어나와 소리 팍 지르는 거라든가 뭐 등등. 아니면 또 한 일본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국 사회는 친절은 있는데 서비스는 없다. 예로서 단골 손님한테는 지나치게 잘해주는데 나랑 관계없는 손님한테는 틱틱거리고 잘 안 해주는데 지금 그 세계와 21세기 사회에서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서비스
문화가 참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일본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세계인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문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아이들하고 같이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떠한 것들을 때로는 소수 집단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는 요즘 뭐 학교 폭력 때문에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랬더니 중앙일보에 유치원에서는 이성교육이 잘 되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 사례로 이성교육의 사례로 반편견 교육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반편견 이제 유아교육과정의 반편견 교육은 80년대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사진이 있냐면 시각 장애인 그 경험을 아이들이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체험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또 절하는 거 예절 교육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절을 잘하는 게 이성 교육의 대표적인 건 아닌데 어쨌거나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좀 약간 의아해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이 뭐라 해야 되나 나랑 이 다른 집단 특히 소수 집단이라고 그러죠. 뭐라 그래야 되나 취약 집단? 그러니까 장애인도 취약 집단이고 또 뭐가 있어요? 다문화 가정도 취약 집단이 있죠, 맞죠? 노인 뭐 이런 그 관점으로 때로는 어떤 그 문제, 어떤 국내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을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 여기 통영이나 거제는 조금 덜한데요. 경기도 가면 진짜 그 중국, 베트남, 몽골 뭐 이런 동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경기도에 있는 선생님이 얘기한 건데 국사 시간에 이제 몽골 침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할 때 몽골 학생이 이렇게 앉아있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많이 지금 이제 다듬고는 있지만 과거에 상당히 우리 민족 중심적인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 소수 집단의 관점으로 우리 문화, 우리 역사 아니면 뭐 세계관도 조금 다듬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뭐 문화 상대주의적인 점,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다문화 가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도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은행에 갔다가 그 필리핀에서 온 그 다문화 가정이 한국말을 잘하거든요. 은행 볼일을 보러 왔어요. 근데 농협이 할 때 굉장히 막 업무가 중지된 적이 있었잖아요. 장기간 돈을 찾으러 왔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창구 직원과 그 여자하고 실행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면 관공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자기는 당장 돈을 찾아 써야 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태를 이해를 못해요. 라든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존중감이죠. 그쵸? 존중감은 문화차를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차이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어떤 문화도 우수하거나 열등한 문화는 없다. 이중자 때 곤란한 거죠. 그쵸? 그 이중자 때 이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이 경험하는 외국인의 예예요. 공항에 제일 먼저 들어오면 외국인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남자. 근데 본인이 러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들어왔을 적에는요, 완전 불법 노동자 취급을 하고, 너 언제 나갈 거냐, 너 돈은 얼마 있냐, 너무나 고압적으로 질문해가지고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불쾌했대요. 근데 몇 년 후에 호주 시민권을 땄나 봐요. 호주 여권을 갖고 왔더니 웰컴 투 코리아 그냥 들어가라고 해갖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기사를 썼던 거 제가 읽었거든요. 이것도 우리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편견? 우리는 그동안 학교에서, 가정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을 가르친 적은 없는지, 중동 사람은 공격적이고 호전적이다.
중국인은 더럽다. 안 더럽거든요. 저희 대학의 발해에서 온 그 중국 애들은 너무 씻어서 탈이던데. 근데 우리는 중국인은 더러워. 아프리카